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요란한 장맛비에 피해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중부지방 곳곳에 호우특보, 홍수주의보, 산사태주의보까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물폭탄 소식 집중 준비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오늘 오전 도로가 잠기거나 통제되면서 출근길 대란을 겪었는데요. 여전히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황, 퇴근길 괜찮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잠수교에 최승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 기자, 이 잠수교는 여전히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거죠? 네, 저는 지금 잠수교 남단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잠수교는 불어난 물에 잠겨 아예 모습을 감췄습니다. 잠수교는 오늘 오전 9시부터 통행이 전면 중단됐는데요. 잠수교의 통행이 제한된 건 지난 2020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오후 4시 서울 160, 수원 236, 연천 235mm 등 수도권에 집중됐는데요. 이 비로 서울의 주요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동부간선도로는 전 구간 통행이 제한됐고 올림픽대로는 여의상류 IC로의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또 탄천 대곡교와 한탄강 영평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신발을 벗어들고 맨발로 걸어가는 시민들, 경기 수원시에서 1호선 세류역 지하통로가 침수돼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중교통마다 교통체증을 피한 시민들이 몰려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오늘 무슨 도로 통제됐다고 하던데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갖고. 택시도 아침에 불렀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한 3번 콜을 했는데 안 잡혀가지고 좀 많이 당황하고 그러다가 버스 탔는데 한 20분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교통 통제는 오늘 밤까지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퇴근길 불편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출퇴근 대중교통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일까지 많게는 150mm의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오늘 밤도 안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내일까지 더 내린다니까 걱정인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피해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대 넘는 차가 한꺼번에 물에 잠겼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차량 주차장이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어른 허리까지 차오른 흙탕물에 차량들은 차체의 절반가량이 잠겨버렸습니다. 새벽부터 쏟아진 폭우에 중고차 매매단지의 야외 주차장이 침수된 겁니다. 물에 잠긴 차량은 150대에 이릅니다. 9시경에 위쪽에 있는 물이 역류가 되면서 이 저지대에 있는 차량에 지금 다 몰리면서 이게 침수가 된 상황입니다. 주택가 빌라 앞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3m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흙더미와 벽돌이 골목길을 덮쳤습니다. 경기 수원시의 주택가 옹벽이 무너진 건 오늘 오전 9시쯤. 며칠째 이어진 장맛비로 옹벽에 토사가 유실되면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이 주변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는 아파트 지하실에 물이 차 소방차가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빼낸 빗물의 양만 20톤에 이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앞을 대형 화물차가 가로막았습니다. 3개 차로가 막히면서 터널 안의 차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광교터널에서 25톤짜리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터널을 막은 겁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시간가량 강릉 방향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환입니다. 경험하셨겠지만 요즘 비 내리는 양상을 보면 갑자기 퍼부었다가 또 뚝 그쳤다가요. 여기는 쏟아내리는데 바로 옆 지역은 조용하고 종잡기가 힘든데요. 충남 서산에서는요, 시간당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청권 피해 상황은 강경모 기자가 이어갑니다. 아파트 앞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비상등을 켠 승용차가 간신히 빠져나가고 주민들이 모래주머니를 쌓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밤사이 시간당 105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아파트 건물이 침수되고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날이 밝자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빼고 있지만 언제 복구될지 막막합니다. 여기서 한 30년 정도 살았는 처음이에요. 이제 물폭탄이 아니라 하늘에서 막 양동이로 퍼붓는 거잖아. 강한 비바람에 다리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했지만 다행히 운전자는 탈출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올 적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그냥 갔죠. 후다닥 하다 보니까 갑자기 꽉 차맥히더라고. 둑이 무너지면서 논도 흙탕물에 잠겼고 마을 옹벽도 부서졌습니다. 역시 많은 비가 내린 공주에선 90대 여성이 무너진 처마에 깔려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충남 지역에 내린 비는 서산이 288.8mm로 가장 많았고 당진도 200mm를 넘겼습니다. 주택과 차량 침수 등 300건 가까운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주민 21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기상청은 충남 지역에 오늘까지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 비가 더 내리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북한이 임진강 댐 방류를 시작하면서 접경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계 최초라는 건 파운드리 분야에서 한참 앞서 있는 업계 1위 대만 TSMC보다도 먼저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난달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때 서명했던 그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의 맹추격에 전 세계에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세계에서 가장 먼저 3나노 반도체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1나노는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크기인데 기존 최첨단 공정인 4나노보다 반도체 회로의 굵기가 미세해져 성능이 높아졌습니다. 이 얇은 웨이퍼 한 장에 반도체를 누가 더 많이 그리고 결함 없이 생산하는지가 반도체의 성능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기업들이 초미세 공정에 열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전류 흐름을 보다 세밀하게 조절하는 차세대 기술 GAA도 사상 처음 적용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면적을 기존 3개면에서 4개면으로 넓혀 전력 소모는 45% 줄이고 성능은 23% 높였습니다. 3나노 반도체 양산은 업계 1위인 대만 TSMC보다 약 6개월 정도 앞선 겁니다. 1분기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16.3%로 절반 이상을 점유한 TSMC보다 한참 뒤처지지만 이번 생산을 시작으로 맹추격에 나섰습니다. 초미세 공정의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6개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만큼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율이 안정화라든지 그게 더 빨리 될 수 있고요. 발열이 적고 속도가 빠른 3나노 반도체는 자율주행차와 로봇 산업 등 최첨단 산업에 폭넓게 쓰일 전망입니다. 삼성은 8년 만에 신규 반도체 연구개발센터 건립까지 검토하며 초격차 기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 맹추격을 시작은 했지만 현장에선 반도체에 만들 사람이 없어서 비상입니다. 매년 3,0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기업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인력부터 연구개발하는 대기업 고급 인력까지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김승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반도체 재료 웨이퍼의 생산 장비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지난 3년간 매출이 4배 뛸 만큼 급성장했는데 인력은 30% 가까이 부족합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그래서 구인 광고를 내면 한 50명 돈 지원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5명 정도? 지금 바닥이죠. 인력을 급하게 뽑았다가 매출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아찔한 경험도 했습니다. 외주 인력이나 부족한 인들을 급하게 뽑아가지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품질 사고로 이어져가지고 경쟁 국가보다 높은 인건비는 또 다른 중견 반도체 업체의 고민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만 경쟁 상대 대만보다도 30-40% 비싸요. 일본보다 비싸고 인원도 그렇고 인건비도 비싸고 대기업도 생산 라인부터 연구 개발까지 전 분야에 인력이 없어 비상인 상황. 이공계 출신은 연봉을 더 주는 IT 기업을 더 선호하는 데다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해외 박사급 인력이 절실한데 고급 인력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워낙 미국에서 대우가 좋고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모자르는데 더 모자라는 거죠. 제조 인력도 필요하지만 고급 R&D 인력이 더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해마다 부족한 반도체 인력은 3천여 명.
한 해 650명 정도인 반도체 전공자들로 채우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대규모 공장 설립을 앞두고 있어 필요 인력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도체 강국에 걸맞은 인력난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을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에 귀국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북핵 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미 양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노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안보 협력은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강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삼각 안보 협력을 복원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통한 평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확실히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추가 대북 제재 방안도 협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인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밤 9시에 열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우리 대북 정책을 지지해 주길 당부할 예정입니다. 마드리드에서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한일 정상은 간단한 인사와 다자 정상회담까지 모두 5번이나 만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라며 전향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일본은 온도가 다릅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한 양국의 해석이 엇갈린 건데요.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간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모두 5번 만났습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스페인 국왕 환영 갈라 만찬장에서 4분간 마주하며 환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한일의 현안들을 풀어가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환담 직후 두 나라가 내놓은 사후 설명은 온도차가 확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밝힌 반면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데 윤 대통령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두고 한국 측은 함께 노력하자로 해석했고 일본 측은 한국이 먼저 나서라는 뜻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日韓関係がより健全な関係に発展するように努力しようと述べたというような発表してるんですけども、これは事実なんでしょうか。そういうことは承知をしておりません。 일본 아사히 신문도 양국의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 문제뿐 아니라 독도 해양조사 문제로 우익 세력의 반발이 커지자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한 것이라는 일본 측의 내부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4분간의 환담으로 첫걸음은 뗐지만 관계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정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사업 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찬욱 기자, 세일즈 외교 일정들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이 낮 12시 14분입니다. 조금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스페인 현지의 상공회의소 회장과 이 스페인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서 오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이요,
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와 더불어서 EU 4대 경제권이기도 한데요. 이 친환경 미래 산업 협력과 이 중남미 등 제3국 공동 진출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윤 대통령은 이 스페인 현지 기업들에게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 이렇게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오늘이 순방 마지막 날인데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한체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원전 수주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가 올해 3월 입찰을 개시한 신규 원전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어제는 폴란드와도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정상 세일즈 외교 첫 성과로 조만간 우리 무기 수출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영국과의 정상회담과 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끝으로 사흘간 16건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전용기 안에서 이번 스페인 방문 성과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기내 간담회를 통해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드리드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지금부터는 위기에 빠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경찰에 성접대 당일 카드 내역과 일정표를 냈다고 이 변호인이 밝혔는데요. 성접대 후에 이 대표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먼저 이솔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인물. 변호인은 성접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날에 있었던 일들, 일정표, 그리고 카드 지출 내역, 관계자들이 진술을 했는데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내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3년 카이스트 입학 동기인 두 사람이 만난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회사 소개를 했더니 가서 아는 체를 해서 그렇게 약속을 7월 달로 잡고 그 첫 만남이 7월 11일이고 그 당일날 성접대가 이루어졌다. 성접대 이후 이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든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가져다 준 사실도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아이카이스트는 창조경제 1호로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기업이지만 김 대표는 이후 사기죄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나오는 얘기들이 100% 사실에 입각한 얘기는 아닐 거라 생각한다며 경찰의 소환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준석 대표, 당내에선 점점 고립무원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대표와 지근거리에 있는 대표 비서실장이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이 박성민 의원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으로 꼽힙니다. 일신상의 이유라는 모호한 말만 하고 있어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추가 취재를 해온 아는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직에서 전격 사임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오전 일신상의 이유로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사임했다는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대선 승리 직후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기용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전부터 친분을 맺어온 대표적 친윤 인사로 분류됩니다. 당일각에서는 다음 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앞두고 윤심이 담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박 의원이 이 대표 보좌 역할에 부담을 느꼈을 것, 당 윤리위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박 의원의 사퇴는 사전에 조율됐고 윤심이 작용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심이 떠난 거 아니냐라고. 뭐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어제 박성민 의원과의 대화에서 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딱히.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자진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을 두고도 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친윤계 등을 겨냥한 듯한 글을 남기며 이준석표 혁신안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당이 지지율 추세나 이런 것들, 또 정부의 어쨌든 지지율 추세 같은 것들도 최근
좀 부침을 겪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돌파할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 이맘때쯤 했던 것처럼 결국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다음 달 7일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여부 결정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아는 기자 아지아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고립작전이 시작이 된 건지 좀 알아보죠. 오늘 물러난 이 박성민 대표 비서실장, 뭐 좀 낯선 시청자분도 계시겠지만 이 자타공인 친윤석열 의원이죠. 네, 박성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2014년 국정원 댓글 수사 때 좌천돼서 대구 고검에서 근무할 때 울산 중구청장으로 인연을 맺었고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선 승리 후에 이준석 대표가 박성민 의원에게 비서실장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때도 윤 대통령이 지원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뭐 수치할 만한 뭐 이런 게 좀 안 돼 있을 텐데. 수도는 괜찮고 딴 데는 아직까지 좀. 아니 차를 뭐 20시간씩 탔다고 네. 박성민 의원이 이제 다녀왔다고 전화가 왔길래 네. 어떻게 뭐 우리 대표님 모시고 가서 좀 어디 잠도 제대로 잘 때가 있더라고 그랬더니. 네,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가 가능하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가교 역할을 해온 만큼 당내에서는 박 의원의 사임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겁니다. 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교감 없이 그만뒀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왜 그만뒀을까가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사퇴 이유가요. 그냥 일신상의 이유예요. 취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종합을 해보자면 이제 박성민 의원이 대통령실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서 압박감도 컸고 고민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이 대표가 대통령실과 비공개 회동을 놓고 진실 공방도 벌였고 정진석 부의장이나 장제원, 안철수 의원과도 연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박 의원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를 느꼈을 거란 겁니다. 어젯밤 박 의원이 포항에 머물던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기 전까진 이 대표는 이런 낌새를 알지 못했던 것 같고요. 포항 만남에 함께한 참석자에게 들으니 박 의원이 당을 위해서 내가 좀 내려놓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 이 대표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물론 친윤계 의원들도 윤심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 대표 측에서는 윤핵관들의 이준석 고립작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친윤계 쪽에선 윤리위를 앞둔 이 대표의 당내 고립 무원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이 왜 하필 어제냐. 윤리위 결과도 나오기도 전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다. 이 시점도 좀 눈에 띄거든요. 그렇죠. 시점이 좀 공교롭습니다. 특히 내일 귀국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 내일 귀국하면 나토 정상회의 성과도 부각해야 하고 위기의 민생 경제 등 해결할 일도 많을 텐데요. 여당 대표가 연일 당내 인사들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고 윤리위원회까지 앞두는 상황이 되자 윤 대통령도 이 대표의 선을 그으며 사실상 이 대표도 그만두란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윤심과 윤핵관은 다르다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박성민 의원의 사퇴로 윤심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시청자분도 질문을 주시는데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겠냐. 자, 아까 뭐 앞서 얘기한 것도 있었지만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단호하게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킬 방법은 이준석 표 혁신밖에 없다는 점을 오히려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계속 강대강 대치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윤리위 전에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 시청자분도 그렇고요. 저도 사실은 일주일 남은 이 윤리위 결정이 가장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우선 윤리위는 다음 달 7일에는 회의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고 그날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의 소명이 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위기인데요. 그리고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인의 경찰 조사도 이뤄지면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징계의 수준은 봐야겠지만 징계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또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는 기자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계속 난항입니다. 정호영 후보자 낙마 이후에 지명된 이 김승희 후보자마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여당에서도 어렵겠다는 기류가 확산되면서 이 대통령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 사퇴하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공격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있는지 없는지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 때문에 왜 야당 의원들이 나서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지명 철회하고 즉각 국민께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료에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민주당은 음주운전 논란 등에 휩싸인 박순애 교육부총리 후보자에까지 공격 전선을 넓혔습니다. 완치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이유, 상습적 논문 표절에 대한 이유, 쏟아지는 교수 갑질 제보에 대해서도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고 했던 여권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판단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시겠지만 그동안 상황에 변화가 생긴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지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지금은 상황 변화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며 여론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의 재송부 기한은 어제까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면 인사청문회 없이도 임명은 가능합니다. 앞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의대 특혜 입학 등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당선 후 처음으로 당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쏟아지는 전당대회 출마 질문에 말은 아꼈지만 이 물 밑에서는 친명 반명 사이에 치열한 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 당선 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박용진, 강훈식 의원 등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이른바 97세대들이 오늘 일제히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지만 이 의원은 당권 도전 질문에 대답을 피했습니다. 지금 당대표 출마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언제쯤 결정하실까요? 대신 SNS를 통해 집권 여당이 철진한 색깔론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당권 도전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전대 규칙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는 단일 지도체제를 당장 바꾸기 어렵다 보니 반 이재명계에서는 당대표에게 집중된 공천권을 손보자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당원 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의결까지 받게 하자는 겁니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공천을 둘러싸고 자리 나눠먹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전당준비위원회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을 갖는 권리당원 자격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지난 대선 이후 가입한 이재명 지지 성향의 신규 당원들이 전대 때 투표를 할 수 없게 돼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위해 당초 내일 열기로 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다음 달 4일로 연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내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교통방송 TBS에 지원해왔던 서울시 예산을 끊겠다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편향 문제를 줄곧 제기해왔었죠. 지방선거 승리로 시의회를 국민의힘이 장악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 조례안 개정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TBS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김단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내일 출범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1호 조례안으로 추진합니다. TBS는 그간 매년 서울시로부터 전체 예산의 약 70%에 해당하는 300억 원가량을 지원받아왔는데 1년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7월 이후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상 TBS 퇴출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 평양 발언 논란을 빚은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교통방송인데 교통 안내하는 방송 우리 필요 없고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정치 편향적인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듣기 거북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죠. 다만 서울시는 TBS 퇴출보다는 교육방송으로의 기능 재편을 원하고 있어 조례 처리 논의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지면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운전을 하시면서 교통방송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의 전환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TBS는 조례안 추진에 대해 아직 공식 상정된 것이 아닌 만큼 입장을 말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사람은 누굴까요? 네,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나토 공식 홈페이지에 윤 대통령이 눈을 감은 이 단체 사진이 올라와서 한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진인가 보죠? 정말 눈을 감고 있는데 무슨 자리였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초청받은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촬영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밝은 표정으로 촬영은 했는데 막상 홈페이지에는 눈을 감은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나토는 사전에 이런 걸 확인을 안 하는 건지 우리 의전팀이 먼저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외교 결례라는 논란도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의전팀은 일 안 하고 뭐 하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측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나토 홈페이지에는 눈을 뜬 모습으로 사진이 교체된 상태입니다. 교체는 됐군요. 네. 근데 나토의 이 외교 결례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네, 나토 사무총장이요. 어제 예정된 면담 시간에 오지 않아서 윤 대통령이 30분 정도 기다리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대통령실은 가짜 외교가 정신없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일이라면서 이 나토 측이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정상 배우자들을 많이 만나더군요. 네, 주최 측이 마련한 이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는데요. 바이든 미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혼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말했고, 질 바이든 여사는 높은 자리에 가면 이 주변에서 많은 조언이 있기 마련이지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라면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단독 행사도 가졌던데요. 네. 여긴 어디입니까? 스페인에 있는 이 100% 재활용 매장인데요.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되도록 친환경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면서 폐기물을 재활용한 의류, 신발 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모든 의상에 태극기 문양의 배지를 달아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자, 선동열 선수와 BTS를 향해서 이재명 의원이 손을 내밀고 있네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에 빗댄 인물들입니다.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의 얘기부터 듣고 오시죠. 선동열 투수, 선발 투수고 최고의 투수 아닙니까? 네. 이 선동열 투수가 매일 경기에 나가면 좋을까요? 구단을 위해서도, 그리고 선동열 투수에게도, 팬들에게도 이거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향해서 올 들어 대선, 재보선 다 출마를 했는데 네. 당 대표까지 나오려고 하냐 이런 거네요. 네, 좋게 보면 당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체력도 아낄 겸 좀 쉬어야 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또 다른 출마자인 김민석 의원은 BTS에 비유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의 BTS거든요. 근데 BTS가 최근에 잠시 멈추면서 숙성의 시간을 이제 갖는다는 화두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 잠시 멈춤과 숙성의 시간은 사실은 본인과 전체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추켜 세우는 척,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란 얘기 같아요. 네, 경쟁자들의 우회적인 불출마 압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비단 이 경쟁자들뿐 아니라 오늘은 광주 전남 국회의원 10여 명이 변화와 혁신, 새로운 리더십 같은 것들을 외치면서 사실상 이재명 불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의원은 아직 출마를 결정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뚜렷한 적수가 없어서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명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본인에게는 출마 명분을 찾는 게 더 큰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방탄용인의 공천권 노린 거네 이런 의심을 피할 명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시 집중호우 속보입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임진강 수위가 심상치 않았는데 결국 북한이 또 환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진강 군남땡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정근 기자, 지금 며칠째 댐 수위가 높다고요? 네, 오늘도 하루 종일 이곳 접경 지역에는 세찬 비가 이어졌는데요. 군남댐은 뒤로 보이는 것처럼 숨은 13개를 모두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위는 약 27m인데요. 어제보다는 조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군남댐의 어제 수위는 30.1m까지 상승했는데요.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군남댐과 필승교의 수위가 상승한 건 북한이 환강댐 수문을 개방했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8일 군남댐의 수위는 3m, 군남댐의 상류에 있는 필승교 수위는 4m 정도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8일 경기 연천군 일대에는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 정도 강수량만으로는 군남댐의 수위가 3m까지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게 우리 당국의 분석입니다. 북한이 댐 방류를 시작한 걸로 추정되는 28일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군남댐을 방문해 북한의 방류 전 사전 통보를 요구했던 날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사전 통보가 없었던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는 내일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비가 예보된 만큼 오늘 밤도 긴장을 늦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군남댐에서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북한에서 댐 수문을 연다는 소식에 임진강변 주민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북한의 무단 방류로 여러 차례 수해 피해를 입었죠. 비상 대피하려고 차에서 밤을 지새우고 강아지 목줄도 풀어놓습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환강댐에서 수문을 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군남댐입니다. 현재 주민들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 방송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북한 환강댐의 물 저장 용량은 군남댐보다 5배나 큽니다. 환강댐에서 물을 기습적으로 대량 방류할 경우 빠르면 1시간 안에 홍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임진강 하류에 사는 주민들은 불어나는 강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밤사이 강이 넘치면 대피하려고 강가로 차를 끌고 나와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아주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 물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나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갑자기 홍수가 마을을 덮칠까 걱정이 돼 강아지 목줄도 풀어놨습니다. 이 물이 저기 하고 그러면 얘도 올라가야 되니까. 혹시 애가 못 나갈까? 아, 그렇죠. 예. 하루 종일 날씨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불안해. 누가 그냥 푹 자는 사람 별로 없어. 왔다 갔다 하지. 가서 보고 가고.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댐 무단 방류로 2009년 야영객 6명이 숨진 데 이어 집과 밭, 비닐하우스가 통째로 잠겼던 2년 전 수해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 안 하고 열어갖고 그때도 죽었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죽었잖아요. 댐 없을 땐 걱정 없었어요. 북한은 댐을 방류하면 사전 통보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이번에도 무시했고 결국 수자원공사는 물의 높이와 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며칠 전부터 방류를 시작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3.5 정도면 지금 많은 거예요, 유량이? 더 많은 연천군은 정부에 제방이라도 쌓아달라고 요청했지만 2년째 진척이 없습니다. 제방을 쌓아라, 뭘 해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움직이는 게 제방 쌓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물폭탄 공포.
올해도 주민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한강댐 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한강댐 열면은 여긴 대책이 아니죠.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전남 완도 바닷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윤아 양 가족에 대해 부검이 실시됐습니다. 익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부모가 어린 자녀의 생명을 앗아간 정황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윤아 양 가족 3명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불명이라는 소견을 냈습니다. 시신이 물속에 오래 있어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익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부패 때문에 그러죠. 플랭크톤하고 이제 또 있나 없나 이제 익사 여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약물과 덕국물 검사 등 정밀 부검 결과는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양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딸에게 수면제를 먹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양 부모는 카드값과 대출 등 1억 원 넘는 빚에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에서 건진 외제차는 장기 리스로 매달 96만 원가량의 리스비를 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에서 수거한 휴대전화와 블랙박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 생전, 비톡촉 등 어려움이 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을 가족의 비극, 온정주의적 시선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동학대를 넘어 사실상 살인이라는 겁니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죽을래 하면 어떤 아이가 죽겠다 하겠어요. 부모 소유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당한 음주운전자. 시민들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왔는데요. 어이없게도 또 술을 사러 갔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검은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가더니 전봇대를 들이받고 뒤집힙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놀라 멈춰서고 시민들은 탑승자를 구하려 다가갑니다. 3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다 전복된 건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쯤. 잠시 뒤 시민 도움으로 차에서 빠져나온 운전자가 비틀대며 걸어옵니다. 걱정이 됐는지 행인 2명이 부축해주려고 합니다. 운전자는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편 인도로 사라집니다. 순찰차와 견인차가 잇따라 도착했지만 운전자는 사고 차량 주변에 없었습니다. 앰뷸런스를 다 왔는데 안 타고 편의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경찰이 편의점에서 찾은 운전자를 연행해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얼굴 바삭해가지고 그냥 흉수수수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채긴 찬 거죠. 렌터카를 몰고 집에서 출발했는데 1km 정도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 차량이 전봇대와 함께 인도 옆 울타리를 들이받으면서 울타리는 통째로 뽑혀나갔습니다. 사고 지점엔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남성은 편의점을 나온 뒤에도 구급차에 타지 않고 한동안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앉았다가 다시 내렸다가 막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편의점에서 남성을 발견했을 땐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사고 이후에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려고 편의점에 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미국이 낙태권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로 뜨겁죠. 우리는 3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됐는데 대체할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낙태가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약이 유통되고 수술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이혜주 기자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한지 산부인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기 아빠와 온다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후유증이나 법적 문제 발생 시 100% 임신부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도 있습니다. 대신에 혹시 추후에 문제 생기거나 하시면 이제 그거는 다 환자분께서. 수술 비용은 임신 7주 기준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병원마다 제각각입니다. 수술 가능 기간도 병원 맘대로입니다.
저희는 초기만 가능해요. 10주 이내? 20주까지도 가능한데 비용이 엄청나게 달라지시니까 저희 안 해요. 현재 처방은 물론 복용도 판매도 불법인 임신중 전약이 버젓이 거래되기도 합니다. 한 판매자는 미국산, 유럽산이 있다면서 약값은 56만 원이고 비밀 배송을 해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거래되다 보니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을 경험한 여성 6명 중 1명은 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고용이 불안정하다거나 소득이 적어서의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임신 중절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지 3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 균형을 잡도록 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18살의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이문찬. 속 깊은 말로 팬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조현선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섬세하면서도 힘찬 선율로 지휘자마저 눈물 짓게 한 이문찬.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goes to Yoon-chan Lim. 세계적인 권위의 벤 클라이버 콩쿠르에서 18세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이문찬은 오늘 쉴 새 없이 터지는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에도 흔들림 없이 시범 연주에 몰두했습니다. 콩쿠르를 우승했다고 제 실력이 더 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연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회 2라운드에서 바흐를 연주한 뒤 무려 90초 동안 침묵했던 데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혼을 제가 바치는 느낌으로 연주했기 때문에 시간을 줬던 것이고. 이문찬은 대회 기간 인터넷을 차단하며 옛 거장들처럼 아날로그적 감성에 집중했습니다. 악보와 자기 자신의 사이에서 음악을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독창적인 음악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작곡 실력이 연주에 못 미친다며 귀엽게 웃는 건 영락없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작곡은 웬만해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문찬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 25개의 국제 콩쿠르에서 37명의 한국인 연주자들이 입상하는 등 K-클래식의 위력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문찬은 오는 12월 10일 국내에서 우승기념 독주회를 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는 건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이 많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편의점 매출의 60%를 서너 명 직원 월급에 쓴다는 김학성 씨.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계산기부터 꺼냅니다. 높은 인상률에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긴 했죠. 한 달가량 30에서 35만 원 정도 더 추가 지출이 생길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버텨보다 안 되면 아르바이트생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최소한으로 가고 제가 일을 더 많이 해야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경영계는 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을 걱정하는 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만 원도 안 되는 시급으로는 점심 사 먹기도 빠듯하다고 말합니다. 요즘 물가에 비하면 좀 적은 것 같아요. 물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그래도 만 원은 좀 넘어야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있던 일자리도 사라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채널A 김철중, 최주연, 김승희, 전민영, 서주희 기자가 창신동 모자 사건 보도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서울 창신동에 살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의 죽음을 통해 긴급 복지제도의 허점과 복지 사각지대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2년 만에 잠수교가 통제됐을 정도로 연일 장맛비가 거셉니다. 중부지방 호우특보 속에 내일까지는 비가 더 예보돼 있는데요. 중부지방 곳곳에 산사태주의보와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수시로 점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한 번에 세게 쏟아지는 집중호우는 계속됩니다. 내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강원도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4도, 강릉은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구는 35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주말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에도 그 전달에도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살 조유나 양도 그래 보이지요. 홀로 남겨질 아이 걱정돼서라는 건 그야말로 부모의 일방적인 착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동반자살이 아닌 명백한 살인이고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라고요. 이 말 앞에 그 부모들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아이는 선택하지 않았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